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선의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속도계 바늘이 어느 지점에서 뚝 멈춰버린다면요. 연료는 아직 가득합니다. 엔진도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등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불꽃이 팡팡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계기판의 다른 숫자들은 전부 정상이에요. 그런데 속도계 바늘만 어느 눈금 앞에서 딱 멈춰서 아무리 밟아도 꿈쩍을 안 합니다. 고장인가 싶어서 손바닥으로 툭툭 쳐봅니다.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묘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늘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늘이 가리킬 눈금 자체가 거기서 끝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선 엔진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연료나 더 센 추진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속도계에 그려진 눈금이 대체 누가 그린 것이며 왜 거기서 끊겨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소파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미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다 같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부터 한번 꺼내 봅시다. 빛의 속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런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 앞 어딘가에 결승선 테이프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하얀 테이프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초에 2억 979만 458m. 우리는 지금 그 테이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아직은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술이 더 좋아지고 엔진이 더 세지고 연료가 더 빵빵해지면 그 테이프를 가슴으로 쭉 밀고 지나갈 날이 오겠죠. 이 그림에는 아주 든든한 전례까지 있습니다. 음속 장벽 말이에요. 옛날에는 소리보다 빨리 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비행기가 그 근처만 가면 기체가 덜덜덜 떨리면서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 어딘가에 진짜로 단단한 벽이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뚫었잖아요. 엔진을 더 세게 만들고 날개 모양을 다듬고 몇 번의 희생을 치른 끝에 결국 그 벽을 팡 하고 부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빛의 장벽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100년이나 200년쯤 지나면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뭔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낼 거고 그때 가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저걸 못 넘는 줄 알았대. 참 순진했네. 솔직히 이 그림 꽤 그럴싸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능하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늘을 나는 것도, 달에 가는 것도, 손바닥만 한 기계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다 옛날엔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랄까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깔고 앉아 있는 오류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그림 속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빛의 속도가 빠름의 문제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빠른 어떤 속도이고 우리는 아직 충분히 빠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 전제만 뽑아내면 그림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빛의 속도는 빠르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구조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비유가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저희가 손에 쥐고 갈 도구예요. 지도를 한 장 떠올려 보세요. 종이 지도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 자동차 안에 하나씩 있던 그 접히는 지도 말입니다. 그 지도에는 격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줄, 세로줄이 촘촘하게 쳐져 있죠. 그리고 지도 구석에는 반드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축척이요. 이 지도에서 1cm는 실제로 1km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그 작은 눈금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축척은 도로 위에 세워진 표지판인가요? 아니죠. 그건
지도 자체의 성질입니다.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말해주는 정보예요. 도로에 있는 게 아니라 지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우리 우주도 지도예요. 시공간 격자라고 부르는 지도입니다. 다만 이 지도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축이 4개예요. 가로, 세로, 높이. 여기까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요. 시간도 이 지도의 축입니다. 진짜로요. 종이 위에 그어진 선 하나와 똑같은 자격으로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공간축은 미터로 재고 시간축은 초로 재잖아요. 단위가 다릅니다. 같은 지도 위에 있는데 눈금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한 장의 지도에 같이 그립니까? 환율이 필요합니다. 1초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가? 이 지도의 축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초에 2억 979만이 458m. 이 숫자가 바로 그 축척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숫자는 시공간 격자라는 지도의 축척이에요. 공간축과 시간축을 서로 바꿔주는 환율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경찰이 서서 속도 위반 딱지를 끊는 게 아니라 지도 구석에 인쇄된 축척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 간다는 말은요, 이 지도의 축척을 위반하겠다는 말입니다. 도로 위에서 과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를 접어서 축척을 바꿔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느낌 조금씩 오시나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결론부터 던져놨습니다. 이건 좀 반칙이죠. 파인만은 이런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분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걸 아주 못 견뎌 했어요. 이름만 붙이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제대로 따져볼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왜 하필 그 숫자인가? 아니, 그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네요. 왜 무언가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속도에 한계가 없으면 안 됩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빨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실험으로 확인됐는데도 아직도 무슨 오류처럼 느껴지는 사실이요. 빛의 속도는 누가 재든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가봅시다. 밤 11시 집 앞 편의점이에요. 여러분이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저쪽에서 알바생이 여러분한테 삼각김밥을 툭 던져줍니다. 초속 5m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알바생이 무빙워크를 타고 여러분 쪽으로 초속 2m로 다가오면서 던진다면요? 삼각김밥은 초속 7m로 날아옵니다. 더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아무도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삼각김밥을 빛으로 바꿔봅시다. 알바생이 손전등을 탭니다. 스위치를 딸깍, 빗줄기가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무빙워크를 타고 다가오면서 손전등을 켜요. 심지어 그 무빙워크가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달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빛은 얼마의 속도로 여러분에게 도착할까요? 상식대로라면 1.5배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1초에 2억 979만 458m.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2009개 트로가테 이 알바생이 무빙워크를 타든 뛰어오든 뒷걸음질을 치든 여러분이 재는 그 빛의 속도는 소수점 끝자리까지 똑같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건 그냥 신기한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상식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뭡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관찰자가 누구든 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마다 거리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야 합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여서 나눈 값이 항상 같게 나오도록요. 아시겠나요?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 되려면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양보해야 하는데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양보시켰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19세기 물리학자들이 이 결과를 처음 마주했을 때 왜 그렇게 미쳐버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빛도 소리처럼 뭔가를 타고 퍼진다고 믿었어요. 그 뭔가를 에테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구가 그 에테르 속을 헤엄쳐 다닌다면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 조금은 달라져야 하잖아요. 강물에서 헤엄칠 때 물살을 따라가면 빠르고 거슬러 가면 느린 것처럼요.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두 물리학자가 이걸 직접 재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고, 또 재고, 또 맸습니다. 결과는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0이었어요. 아무리 재도 빛은 어느 방향으로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에테르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그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평생 믿어 온 세계관이 실험 결과 한 줄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거의 20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든 기존 상식 안에 끼워 넣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복잡한 가설을 만들고 억지스러운 보정을 붙이고 자를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요. 그런데 손댈수록 더 꼬였습니다. 그러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하나가 아주 무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실험이 맞다면요? 만약에 틀린 게 우리의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라면요? 이게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태도입니다. 그분은 자연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우리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자연이 이긴다는 걸 잊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실험이 아름다운 이론을 죽이면 죽는 건 이론이지 실험이 아니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간과 시간을 포기했어요.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태어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충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까 지도 이야기 기억하시죠? 시공간 격자요.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건 이겁니다. 공간과 시간은 남남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지도 위에 함께 그려진 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축척이 있습니다. 그 축척이 바로 그 숫자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유는요. 빛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지도의 축척이기 때문입니다. 축척은 지도 위 어디에서 봐도 똑같잖아요. 서울 근처에서 보든 부산 근처에서 보든 지도 구석의 그 눈금은 그대로예요. 그게 지도의 성질이니까요. 명심하세요. 우주는 빛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그냥 자기 지도의 축척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좋습니다. 축척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를 못 가게 막습니까? 지도에 축척이 뭐라고 적혀 있든 저는 그냥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에너지 문제 아니겠냐고요. 힘이 부족한 거라고요. 더 센 엔진, 더 많은 연료를 부어 넣으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빨라질 거라고요. 실제로 이건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조금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미친 듯이 치솟거든요.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몇 계단은 가뿐해요. 그런데 다음 계단이 아까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은 더 높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음 계단의 높이가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딱 1g짜리 물질을 빛의 속도까지 밀어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무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진짜로 무한대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너지를 부으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전제입니다. 마치 물통에 물을 부으면 수위가 올라가듯이요. 그런데 이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한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에너지가 무한대로 필요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계산을 해보니 무한대라는 답이 튀어나온 겁니다. 무한대라는 숫자는 물리학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뭐라는 신호냐면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계산에서 무한대가 나오면 자연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 물었다는 뜻일 때가 많다고요. 무한대는 벽이 아니라 물음표라는 겁니다. 지도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손에 세계 지도가 한 장 있어요. 여러분은 손가락을 북쪽으로 쭉 밀어 올립니다. 서울을 지나고 시베리아를 지나고 북극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조금만 더 위로 밀어볼까요?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무조건이요. 북극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한 발짝을 떼든 그건 남쪽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북극점에 서서 발버둥을 칩니다. 더 북쪽으로 가겠다고요. 근육을 키우고 등산화를 새로 사고 셰르파를 10명 고용해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더 북쪽이라는 장소가 지도 위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의 구조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빛의 속도도 정확히 같습니다. 그건 벽이 아니라 극점이에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라는 말 자체가 지도 위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여러분의 우주선 속도계 바늘이 뚝 멈춘 건 바늘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눈금의 끝이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도가 그렇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빛입니까? 이 지도의 축척이 왜 빛의 속도라고 불려야 하죠? 빛이 뭐 특별한 존재인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빛의 속도라는 이름은요, 솔직히 말해서 사기입니다. 잘못 붙인 이름이에요. 그 숫자는 빛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좀 세게 말했네요. 차분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를 빛의 속도라고 부르게 된 건 순전히 역사적인 사고입니다. 인류가 그 최고 속도를 처음 눈치챈 게 빛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동네 버스 정류장 이름이 그런 것처럼요. 정류장 이름이 무슨 은행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은행은 5년 전에 문 닫고 지금은 카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정류장 이름은 그대로예요. 이름은 그 자리에 있는 진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누가 먼저 알아본 걸 가리킬 뿐입니다. 그럼 그 숫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숫자는 질량이 없는 것들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아니라요. 질량이 0인 무언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그 속도로 갑니다. 느리게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속도이고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 속도입니다. 빛을 이루는 광자는 어쩌다 보니 질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속도로 다니는 거예요. 빛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중력을 한번 보시죠. 저 멀리서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빙글빙글 돌다가 쿵 하고 합쳐지면 시공간이 출렁거리면서 그 진동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중력파라고 부르죠. 이 중력파는 빛이 아닙니다. 광자가 아니에요. 전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정확히 그 숫자입니다. 1초에 2억 9, 979만이 458m. 소름 돋지 않으세요?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가지가 정확히 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없는 것들은 지도의 축척대로 움직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이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아주 만약에 내일 어떤 실험에서 광자한테 아주 작은 질량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쳐봅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극도로 희박합니다. 실험들은 광자의 질량이 0이 아니라 해도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작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상상만 해보자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성 이론이 무너질까요? 물리학 교과서를 다 태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냥 빛이 그 숫자보다 아주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상수는 그 자리에 떡하니 남아있고 이름만 잘못 붙였던 게 들통날 뿐이에요. 편의점 이름이 바뀌어도 그 자리 건물은 그대로인 것처럼요. 간판을 떼고 다른 간판을 걸어도 벽돌은 안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숫자는 빛한테서 임대료를 받고 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주 지도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뭐라고 불러야 정확할까요? 물리학자들이 가끔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과의 속도. 원인이 결과에 닿을 수 있는 최대 속도라는 뜻이에요. 시공간 격자 위에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게 나 여기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최고 속도입니다. 빛은 그 속도로 달리는 여러 배달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중력도 그 배달부고요. 만약 우주에 빛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도, 별도 없고 전구도 없고 전작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도 이 속도는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지도는 지도니까요. 축척은 그 위에 뭐가 그려지든 상관없이 축척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 동안 빛의 속도라고 불러온 그 유명한 숫자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건 우주가 자기 자신을 그린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인과의 속도라고 하셨죠. 그럼 그 선을 넘으면 인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좀 이상해지는 정도 아니에요? 우주가 좀 뒤죽박죽되면 어때요? 재미있지 않겠어요? 아, 여기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냥 인과율이 깨진다는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인과율이 깨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그게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 모순인지 아무도 안 보여주거든요. 파인만이 정말 싫어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단어로 포장해놓고 설명했다고 착각하는 것.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 그분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대로 해봅시다. 편의점으로 다시 갑시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서 있어요. 친구가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요. 자, 여러분한테 마법의 전화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전화기는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보냅니다. 즉시요. 눌렀다 하면 상대방한테 팍 꽂힙니다. 여러분은 밤 11시 정각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스크림 사갈까? 이렇게요. 아주 평범한 문자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상대성 이론에는 아주 골치 아픈 성질이 하나 있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은 무엇이 동시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한테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한테는 순서가 있는 두 사건입니다. 이건 착시가 아니에요. 신호가 늦게 도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지금이 다른 겁니다. 지도로 봅시다. 시공간 격자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이라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나에게는 동시에요.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는 그 선을 기울여서 긋습니다. 격자에 대해 비스듬하게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시간축이 여러분의 시간축과 각도가 다르거든요. 축이 기울면 지금 선도 같이 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과 친구의 지금은 지도 위에 서로 다른 선입니다. 자, 이제 그 마법의 전화기가 뭘 하는지 보이시나요? 그 전화기는 지금 선을 따라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즉시 도착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선을 따라서요. 그런데 친구는 지금 선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지도에서 보면 그 신호는 지금 선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 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과거로 간 거예요. 아주 조금이요. 하지만 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백미예요. 친구도 같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친구가 답장을 보냅니다. 자기 기준으로 즉시요. 자기 지금 선을 따라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답장은 여러분한테 언제 도착할까요? 밤 10시 59분에 도착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답장이 온 겁니다. 여러분 손에 답장이 먼저 있어요. 응, 사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심술을 좀 부려볼까요? 답장을 읽고 나서 문자를 안 보내기로 합니다. 그냥 안 보내요? 아이스크림 안 사갑니다. 그럼 친구는 뭐에 답장을 한 겁니까? 오지도 않은 문자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 답장은 어디서 온 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여러분 손 안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기묘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순입니다.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삼각형에 변이 4개 있다는 말이나 결혼한 총각이라는 말과 같은 종류입니다.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의 문제인 거죠. 할아버지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없애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그 이야기의 통신 버전입니다. 우주선도 필요 없고 타임머신도 필요 없어요. 빛보다 빠른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빛보다 빠른 신호가 있다는 전제. 그런데 동시성은 관찰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관찰자에게는 그 신호가 과거로 간다. 결과적으로 답장이 문자보다 먼저 도착하고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이건 물리학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이 이야기의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우주가 빛의 속도를 지키는 이유는요, 규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먼저와 나중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게 철벽이라면서 왜 빛보다 빨라 보이는 것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입자가 벽을 순식간에 통과한다더라. 저 멀리 은하가 빛보다 빨리 도망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직관은 여기서 슬쩍 희망을 겁니다. 아, 우주가 자기 규칙을 어기는 구멍이 어딘가 있구나. 하나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요, 빨라 보이는 것과 빠른 것이 같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양자 터널링. 아주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입자는 딱딱한 구슬이 아닙니다. 확률이 일렁이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넘을 힘이 없는 벽 너머에서도 스르륵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편의점 계산대의 그 작은 칩도, 태양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핵융합도 이 효과 덕분에 굴러갑니다. 태양이 지금 빛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몇몇 실험에서 입자가 벽을 통과하는 시간이 도저히 말이 안 될 만큼 짧게 나왔습니다. 빛보다 빠른 것처럼요. 과학계가 술렁였죠. 드디어 구멍을 찾았나?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야 합니다. 파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의 꼭대기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는 그 파동이 어떤 정보를 실어 나르는지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고 쳐봅시다. 줄이 앞쪽으로 살짝 뭉쳐 있어요. 그런데 앞사람 몇 명이 빠져나가면 줄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훅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뛰지 않았는데도요. 줄의 중심은 빨리 움직였지만 아무도 빨리 걷지 않았습니다. 파동의 꼭대기가 앞서 나가는 것도 이런 겁니다. 모양의 이동이지 정보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실험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터널링은 겉보기엔 빠르지만 새로운 소식을 빛보다 먼저 배달하지는 못합니다. 인과의 속도는 안 깨집니다. 두 번째, 우주의 팽창. 이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부풀고 있고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한테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네, 진짜로 빠릅니다. 이건 겉보기가 아니에요. 그럼 규칙이 깨진 거 아닌가요? 지도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커다란 고무 지도를 하나 들고 있어요. 격자가 그려진 고무판입니다. 지도 위에 서울과 부산을 점으로 찍어 놨습니다. 이제 이 고무판을 양쪽에서 쭉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되죠? 서울점과 부산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두 점 중에 누가 움직였나요?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둘 다 자기 격자 칸 안에 얌전히 있어요. 늘어난 건 격자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주의 속도 제한은 격자 위에서 달리는 것들한테 걸려 있습니다. 격자 자체한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는 격자 위에서 과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은하와 은하 사이에 새 격자 칸이 계속 생겨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말장난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물리학을 모순해서 건져냅니다. 왜냐고요? 격자가 늘어나는 걸로는 아무 소식도 전할 수 없거든요. 저 멀리 은하가 빛보다 빨리 멀어져도 그 은하는 우리한테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영원히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인과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인과가 그냥 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는 자기 규칙에 구멍을 낸 게 아닙니다. 규칙이 애초에 그 자리에 걸려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규칙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주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이상하게 던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뭔가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연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논리를 내려놓고 저랑 같이 어디 좀 가보시죠. 시계를 잠깐 멈추고 아주 이상한 여행을 하나 떠나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긴 여행이 될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밤 11시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리죠.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알바생 한 명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고요. 천장에는 형광등이 죽 늘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하다가 꺼져 있었어요. 알바생이 하품을 하면서 스위치를 딸깍 올립니다. 잠깐 푸스스 하더니 형광등이 번쩍 켜집니다. 자, 그 순간을 붙잡아 봅시다. 그 형광등 안에서 전자 하나가 자기 자리를 옮기면서 광자를 하나 툭 뱉어냅니다. 아주 평범한 광자예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광자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녀석은 이미 최고 속도입니다. 가속이라는 게 없어요. 0에서 시작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속도입니다. 왜냐고요? 질량이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진 게 없으면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광자는 천장에서 출발해서 유리문을 향해 날아갑니다. 유리는 광자를 통과시키죠. 그 광자가 문을 뚫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어온 그 문으로요. 이제 바뀝니다. 주차장을 지나고 가로등을 지나고 아파트 사이를 휙 빠져나갑니다. 위로 계속 위로 갑니다. 0.1초쯤 지났을까요? 구름을 지납니다. 아직 여러분은 편의점 안에서 냉장고 문도 안 열었어요. 1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삼각김밥을 집어드는 그 1초 동안 광자는 이미 달을 지나쳤습니다. 아, 정확히는 달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갔죠. 8분이 지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광자는 태양의 궤도를 지나쳐 태양계 바깥으로 나갑니다. 5시간쯤 지나면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 광자는 해왕성 궤도를 통과합니다. 몇 년이 지납니다. 여러분은 그 밤을 완전히 잊었어요. 그 편의점이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광자는 지금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만 년이 지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광자는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수천만 년이 지납니다. 그 광자는 우리 은하의 팔을 빠져나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물론 광자한테는 뒤가 없지만요. 어쨌든 우리 은하가 하나의 소용돌이 무늬로 보일 만큼 멀어졌습니다. 수억 년이 지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그 텅 빈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1세제곱미터의 원자 하나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광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을 계속 갑니다. 째깍째깍. 아니, 째깍거리는 건 우리 시계죠. 138억 년이 지납니다. 우주의 나이만큼요. 그 광자는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그 녀석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달릴 겁니다. 별이 다 꺼지고 은하가 다 흩어지고 남은 게 차가운 어둠뿐일 때도 그 광자는 여전히 그 속도로 갑니다. 여러분이 어느 밤 편의점 천장에서 우연히 켜진 형광등에서 나온 그 아무것도 아닌 광자 하나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도 위에서 본 이야기예요.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자한테는 이게 몇 초짜리 여행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8억 년을 달렸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 텅 빈 어둠 속을 혼자서요. 아닙니다. 전혀요.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 광자에게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0초예요. 형광등에서 태어난 순간과 138억 년 뒤 우주 끝 어딘가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그 녀석에게는 같은 순간입니다.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출발과 도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광자는 심심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시간만 0이 아닙니다. 거리도 0입니다.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기 별 하나가 보입니다. 1억 광년 떨어진 별이라고 쳐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별빛은 1억 년 전에 출발한 거야. 지금 보는 건 1억 년 전 모습이야. 낭만적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지도 위에서는요. 그런데 그 별빛의 입장에서는요. 그 광자는 1억 년을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1억 광년이라는 거리를 건넌 적도 없어요.
그 광자에게 그 별과 여러분의 눈동자는 붙어 있습니다. 거리가 0이에요. 그 녀석은 별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망막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순간에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막 도착한 그 별빛에게는 출발과 도착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진짜로요.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을 볼 때 여러분은 1억 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도 위에서는요. 하지만 그 빛에게 여러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에요. 아니, 지금이라는 말도 사치죠. 그 광자한테는 지금과 그때를 구별할 축 자체가 없습니다. 우주 반대편의 별과 여러분의 눈이 그 빛의 관점에서는 같은 점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다고 생각하시죠? 광자한테 물어보세요. 우주는 넓지 않습니다. 우주는 크기가 없어요. 적어도 그 녀석한테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광자는 시간을 안 겪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왜 시간을 겪습니까? 그리고 왜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걸까요?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붙어 다니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부 이걸 위한 준비 운동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물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빛의 속도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눈금 끝까지 바늘을 밀어 올릴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순간에요. 소파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지금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보다 느렸던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으시죠? 저도 처음 이걸 들었을 때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오늘 저희가 계속 손에 쥐고 있던 그 도구, 시공간 격자를 다시 꺼내봅시다. 여기서 그 도구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간축을 따라 얼마나 갔는가? 시간축은 그냥 흘러가는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무대 뒤에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우리는 그 위에서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머릿속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큰 전제예요. 뭐냐면요. 시간은 축이 아니라 배경이라는 전제입니다. 흐르는 것이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시공간 격자에는 축이 4개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축입니다. 진짜 축이에요. 종이 위에 그어진 세로선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축이라는 건 방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방향이 있으면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가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우아한 통찰 하나가 나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시공간 격자 위를 항상 똑같은 총속도로 움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 소파도, 저 별도, 광자도요. 전부 다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냐고요? 1초에 2억 9, 979만 2, 458m입니다. 네, 그 숫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낄까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총 속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시간축으로 갔습니다. 전부 다 시간축이에요. 즉, 여러분은 지금 시간축을 따라 빛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그 어딘가가 내일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걸어간다고 쳐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공간축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시간축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빨라진다는 건요, 새로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시간축에 쓰던 걸 공간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느려지는 겁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게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시간축에 쓰던 속도를 빼서 공간축에 갖다 쓴 결과입니다. 명심하세요. 속도를 낸다는 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각도를 트는 겁니다. 이 문장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시공간 격자 위에서 여러분의 화살표는 항상 같은 길이입니다. 변하는 건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화살표가 시간축에 딱 붙어 있고, 걸어가면 화살표가 아주 살짝 기울고, 우주선을 타면 화살표가 확 기울죠. 화살표는 절대 길어지지도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각도만 바뀝니다. 일상적인 걸로 한번 볼까요? 편의점이 여러분 집에서 100m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청깅을 비로비 바랬다. 이청기 달았다.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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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이 곧장 안 가고 비스듬하게 걷는다고 쳐봅시다. 같은 걸음수를 걸었는데 편의점 방향으로는 덜 갔죠? 왜냐하면 걸음의 일부가 옆 방향으로 새어 나갔으니까요. 걸음수는 똑같습니다. 방향만 틀었을 뿐이에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다만 옆 방향이 아니라 시간 방향인 거죠. 여러분이 공간으로 빠르게 갈수록 시간 쪽으로 가는 몫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광자는요? 광자는 자기 몫을 전부 공간축에 몰아넣은 녀석입니다. 화살표를 완전히 눕혀버린 거예요. 시간축에 남은 게 0입니다. 그래서 광자는 시간을 겪지 않습니다. 아까 형광등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시죠? 그 광자가 138억 년 동안 심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 녀석의 화살표에는 시간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자한테는 다음 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요, 시간을 하나도 못 겪습니다. 가장 느린 존재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는요, 시간을 가장 많이 겪습니다. 빠르다는 것과 느리다는 것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여러분이 소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때 여러분은 시간축을 따라 최대 속도로 질주 중인 겁니다. 늦잠을 자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로 가는 방법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빛의 속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화살표를 더 길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표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공간 격자의 축척이거든요. 지도 구석에 인쇄된 그 눈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 가겠다는 건요, 지도의 축척을 손으로 늘려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종이 지도를 아무리 흔들어도 1cm가 2km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종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축척이 종이 위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게 남았습니다. 화살표를 완전히 눕히는 것. 그러니까 광자가 되는 것도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한테는 질량이 있으니까요. 질량이 있다는 건 뭘까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질량이 있다는 건요, 화살표를 완전히 눕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축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기울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축에 아주 조금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질량이란 시공간 격자가 여러분을 시간축에 붙들어 놓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질량이 있어서 우리가 느린 게 아닙니다. 질량이 있어서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한계, 빛의 속도까지 못 간다는 그 답답한 사실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산다는 사실과 같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같은 문장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광자는 자유롭습니다. 우주 어디든 0초 만에 갑니다. 그 대가로 그 녀석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 전과 그 후도 없어요.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겨우 초속 몇 미터로 편의점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 대가로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파인만은 자연을 이해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자가 여기에서 저기로 갈 때 하나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길을 다 지나간 다음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결과가 나온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의 정답을 찍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펼쳐놓고 뭐가 살아남는지 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게 딱 그겁니다. 화살표를 이리저리 다 기울여 봤어요. 시간축에 다 몰아봤고 공간축에 다 몰아봤고 그 사이 어딘가에도 놔봤습니다. 그런데 화살표를 길게 느리는 경우만 아예 없었습니다. 그건 경우의 수에 없어요. 지도 위에 그런 방향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 한계가 없었다면요? 만약 우주의 지도에 축척이라는 게 없었다면, 아니면 축척이 무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봅시다. 옛날에 뉴턴이 머릿속에 그렸던 세상이 딱 이랬어요. 인과가 즉시 퍼지는 세상이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형광등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 그 순간 우주 반대편 은하에서도 그 빛이 도착합니다. 지연이 0이에요. 멋있어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따져봅시다. 지연이 0이라는 건 여기와 저기의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사건에 즉시 닿아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려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닿는데 시간이 걸려야 하거든요. 닿는데 걸리는 시간이 0이면 방향이 사라집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답답해했던 그 한계가요. 사실은 먼저와 나중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잠깐 저를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가둬놨다. 저 앞에 벽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죄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간다. 그래서 어딘가 억울하고 어딘가 답답했죠. 인류의 모든 공상과학 이야기가 이 답답함에서 태어났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도 웜홀도 하이퍼스페이스도 다요. 다 그 벽을 어떻게든 뚫어보고 싶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걸 다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 숫자는 빛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의 축척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느렸던 적이 없어요. 그 한계가 없었다면 먼저와 나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축에 붙들려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뒤집어 봅시다. 우리는 벽 안에 갇힌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벽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벽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감옥을 상상해 보세요. 창살이 있고 그 너머에 자유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빛의 속도를 그 창살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창살이 아닙니다. 그건 골격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뼈 같은 거예요. 뼈가 여러분을 가두고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뼈 때문에 여러분은 문어처럼 좁은 구멍으로 못 들어갑니다. 뼈 때문에 몸을 반으로 접을 수 없어요. 뼈는 분명히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뼈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냥 바닥에 푹 하고 무너집니다. 형태가 사라져요. 여러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빛의 속도가 그겁니다. 그건 우리를 제한하는 창살이 아니라 우리를 서 있게 만드는 뼈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그 한계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온다는 게 의미를 잃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진짜로요?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없으면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억도 사라집니다. 기억이 뭐죠? 어제 일이 오늘의 나한테 남긴 흔적이잖아요. 먼저와 나중이 없으면 흔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사랑도 사라집니다. 이건 좀 감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 봤을 때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순서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편의점에 가는 그 아주 사소한 일도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나갔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샀다. 이 순서 말입니다. 이 시시한 순서가 성립하는 이유가 우주의 인과의 속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의 저녁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터널이 열리지도 않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도 않고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가 아무 뜻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극에서 더 북쪽으로 간다는 문장처럼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는 문장처럼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뜻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독의 바늘이 어느 눈금에서 뚝 멈춘 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눈금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금은 우주가 우리한테 그어준 벌이 아니라 우주가 자기 자신을 그린 방식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가 우리를 가둔 감옥의 창살이 아닙니다. 그건 인과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 한계가 없었다면 먼저와 나중도 없고 이야기도 기억도 사랑도 없습니다. 한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산더미예요. 우주가 태어난 138억 년 전 그 짧은 찰나에도 이 축척이 지금과 똑같았는지 솔직히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아주 작은 세계의 규칙과 아주 큰 세계의 규칙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우리의 방정식들은 아직도 비명을 지르며 무너집니다. 블랙홀의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가 이 지도를 다시 그릴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 자연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수천 번의 실험이 이 축척을 흔들어 보려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파인만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기 위해서 신비할 필요는 없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볼 때 시인은 아름답다고 하고 과학자는 분석한다고들 하는데 그분은 그게 웃기는 소리라고 했어요. 꽃의 세포를 알고 색깔의 이유를 알고 벌이 그 색을 어떻게 보는지 알면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빛의 속도라는 신비한 벽을 하나 뜯어냈는데 그 자리에 벽 대신 골격이 있었어요. 신비가 사라진 자리에 구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내일도 알람은 울릴 거고, 늦잠을 자실 거고,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실 겁니다. 밤에는 편의점에 가실 거고요. 그런데 하나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편의점 천장의 형광등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자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유리문을 뚫고 나가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달릴 겁니다. 그 녀석들한테는 그게 여행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래에 서 계실 겁니다. 삼각김밥을 손에 들고요. 아무데도 안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시간축을 따라 빛의 속도로 질주하고 계신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요. 내일을 향해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게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는 방식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